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2년 대비 회계원리 강의를 드디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정윤돈이고요. 우리 회계원리가 모든 시험을 회계사를 준비하시던 세무사를 준비하시던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T를 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T. 일단 OT 보시면 첫 번째로 공인회계사 정윤돈입니다. 예. 올해로 이제 12년 차 회계사가 됐죠. 시험 붙은 지 이제 12년이 됐고요. 강의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제 설명, 제가 누구지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일단 저희 해커스 경영에서 제가 회계원리, 기본종합반, 그 다음에 객관식반, 중간에 심화반, 동차반, 유예반까지 제가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 재교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회계원리 수업부터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 합격할 때까지 그냥 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쭉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다 돼 있는 강사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이제 안 하려고 해요. 다만 여러분, 이 제가 딸이 있거든요. 제가 7살 이제 5살 되는 딸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말문이 터지면서 요즘에는 뭐 별거 다 물어본다고요. 특히나 제 딸은 이제 7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어린애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어른인지 모를 정도예요. 어저께는 제가 와이프랑 막 투닥투닥 거리고 있는데, 아이 몰라 하면서 제가 방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이게 첫 번째 딸이 아내한테, 엄마, 엄마는 뭘 때문에 아빠랑 결혼한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와이프가, 앉아봐,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그때 어땠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때 대답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대답을 잘해줘야 얘네들이 지능 발달에도 좀 도움이 되고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웬 네 소개하다 갑자기 왜 쓸데없는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려고 처음으로 이제 회계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랑 제 딸들이랑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일단 물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됐던 저 같은 강사가 됐던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답변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회계 공부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되게 많고, 되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게 내가 이걸 물어봐도 되나?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추후에 실력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질문 가끔씩 저한테 질문하시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다고요. 뭐가 죄송합니까? 그러라고 제가 돈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저분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어요. 질문 답변 게시판이. 예전에 제가 이 온라인에서도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해커스 경영에서 회계사 세무사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금융 자격증도 하고 뭐 요즘에는 공무원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동영상 팔리는 것도 한 달에 뭐 한 500개, 600개 이렇게 팔리고, 질문 답변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한 30개씩 이렇게 막 온다고요. 다 합하면. 자, 그래서 그걸 다 답변 드리고 하기도 벅찬데, 핸드폰으로 주시면 제가 또 이 사무실도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문자가 온다고요. 그럼 제가 읽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 문자는 그래도 난데 카톡은 일이 사라졌는데 제가 답변을 이제 까먹고 안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 속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핸드폰 번호는 좀 안 가르쳐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질문 답변 게시판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질문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잠깐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잠깐만. 자, 여러분, 이게 저희 학원 홈페이지예요. 그쵸? 저희 학원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죠? 아유, 예. 아유, 원전 선생님 나오네.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 클래스 보이시죠? 마이 클래스. 여러분이 이제 마이 클래스를 딱 클릭하면 여러분이 수강 중이신 강의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강의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럼 뭐 강의실 입장해 볼까요? 강의실 입장? 그쵸? 강의실 입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할 수 있는 강의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그쵸? 여기 쭉 나와요. 여기 강의를 딱 플레이를 하시면, 다시 우리 PPT로 돌아가서 강의를 딱 플레이로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뜬다고요. 이렇게 창이. 이렇게 창이. 그럼 여기 동영상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질문은 어디서 하시냐면 여기 창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교수님께 질문하기. 이걸 딱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 궁금해 하시는 걸 쓸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질문 어디다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에서는 아마 요 창이 안 뜰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바로 동영상이 뜨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시려면 이게 노트북이나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가셔서 강의 클릭하시고 동영상 뜨면 밑에 교수님께 질문하기 있으니까 여기서 질문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아시겠죠? 제일 중요해. 질문을. 야, 너 그럼 질문이 하루에 3, 40개씩 된다면서 그거 뭐 그냥 질문 쟁여놓고 질문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 해커스가 아무래도 큰 교육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문자 이 질문 여러분이 하시면 12시간인가 지나면 이렇게 아침에 문자가 와요. 너 질문 몇 개 있어? 이거 해. 근데 그렇고 나서 제가 또 6시간이 경과하면 직원분한테 전화 옵니다. 선생님 질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화 와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바쁠 때는 제가 솔직히 24시간 정도 있다가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제가 오전에 수업 끝나고 나면 점심 먹을 때 짬이 나기 때문에 그때 질문 답변을 보통 하거든요. 아니면 저녁 때 저녁 수업 끝나고 또 질문 답변을 1시간 정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24시간 안에 다 해드려요.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보시고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한테 질문하기 이게 창피하고 이게 좀 부끄럽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본다고요. 그 친구도 몰라요. 그 친구도 잘 모른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게 수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뒷문으로 싹 들어왔어요. 근데 옆에서 막 자기들끼리 물어보더라고. 근데 진짜 너무 웃겨요. 둘 다 잘못 알고 있는데 둘 다 야 그렇구나. 와 너 똑똑하다. 아예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두 분 불러갖고 다시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본 강의 끝나고 1차 시험까지 붙고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친구도 모른다고요. 아시겠죠? 질문 답변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 우리 실강으로 듣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제가 좀 이따 보겠지만 제 강의가 텐션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진짜 아이돌이 무슨 공연하는 것처럼 텐션이 높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그 끝나고 좀 수업 끝나고 제가 바로 안 가니까 끝나고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너무 궁금하시면 쉬는 시간에 물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로 이 회계 원리 강의인데 아이고 네, 요 회계 원리 강의의 수강 대상이에요. 회계학이 포함된 시험을 공부하는 모든 수강생분들이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해커스 경영 사이트에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지 않고 뭐 관세사, 간평사, 공무원 공부하시는데도 제 회계 원리 동영상을 들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저 다른 시험 준비하는데 이거 들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간평사, 관세사, 계리사, 공무원 7급, 9급, 그 다음에 뭐 재경관리사 다 돼요.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회계사, 세무사가 우리나라에서 회계를 시험 범위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회계사 세무사학원에서 가르치는 회계 원리가 가장 자세하고 밀도도 높고 강의 시간도 좀 길어요. 그렇죠?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좀 회계 원리를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단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학습 순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어떻게 보고 1차는 언제 보고 2차는 언제 보고 과목은 어떻게 되고 공부 순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알려드렸는데 보니까 저희 학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찍어놓은 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또 회계사 세무사 시험 설명을 다 하고 그런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학원 유튜브 가서 보시면 설명의 동영상도 있고요. 또 제가 따로 회계사 세무사 비교하는 것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회계사 세무사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학습 순서만 좀 가볍게 보면 당연히 회계 원리를 처음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계 원리를. 간혹가다 회계 원리를 꼭 해야 되냐? 나 마음이 급한데 중급 회계부터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회계 원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 회계 회자도 몰라. 이런 분들은 당연히 회계 원리부터 들으셔야 돼요. 당연히. 회계 원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쵸, 처음이죠. 처음에 잘 오셨어요. 처음에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회계 원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공자라서 여러분 대학교 때 경영학과 전공했다고 저희가 뭐 다 그렇진 않죠. 뭐 회계학 전공을 하신 분은 모르겠는데 전공자라서 내가 한 10년 전에 회계 원리 들었어. 회계사 세무사 공부한 건 아니지만 대학교 때 한 7, 8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혹은 2, 3년 전에 회계 원리 들었거든. 심지어 내가 빚불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시. 대학교 때 배우는 회계 원리랑 저 회계사 세무사에서 가르치는 회계 원리랑은 차이가 많아요. 다시 들으셔야 돼. 그리고 선생님들도 회계 원리 때부터 왜 축구에 빌드업이 있는 것처럼 회계 원리부터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빌드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실 거라면 당연히 회계 원리부터 들으셔야 돼요. 당연히. 그쵸? 당연히. 뭐 이런 분들은 회계 원리를 안 들으셔도 돼요. 사실 윤두나 내가 작년에 시험을 봤어.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좀 안 돼서 떨어졌거든. 내가 그래서 초심으로 들어가서 지금 기본반을 다시 끊었어. 내가 사실 네 강의, 객관식 강의도 들었다고. 이런 분들은 회계 원리 안 들어도 되겠죠. 그래도 사실 추천하지만 그럼 안 들어도 되겠죠. 또 이런 분들, 사실 내가 선행학습으로 동영상으로 네 강의를 듣거나 다른 회계사 세무사 학원의 다른 선생님 회계 원리 강의를 들었어. 그런 분들은 안 들어도 되겠죠. 그쵸? 중급 회계도 좀 들었어. 그런 분들은 안 들어도 되겠죠.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회계 원리부터 시작하셔야 돼. 무조건 시작은 회계 원리부터 하셔야 돼. 그렇죠? 회계 원리 듣고 나면 중급 회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중급 회계 원리 듣고 나서 중급 회계를 수강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좀 마음이 급한데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요? 왜? 어떻게 병행을 해? 여러분, 요게 한 100이면 요게 한 600이에요. 그래서 요걸 듣고 요걸 시작을 하셔야지, 요걸 안 듣고 요걸 시작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요거 두 개 같이 듣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냥 회계 원리 들을 때는 회계 원리 열심히 들으시고 회계 원리를 다 수강하신 다음에 중급 회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한테 또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선생님, 회계 원리 끝났는데 바로 중급 회계로 가도 될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저희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 교재 일단 강의를 들었어. 그리고 본인이 한번 복습을 하면서 1회독을 했어. 그리고 뒤에 있는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다 풀었어. 그럼 중급 회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실강 들으시는 분, 선생님, 실강 들은 사람들도 그럼 중급 회계, 우리 일정 회계 원리 끝나고 나면 중급 회계 바로 시작하는데 복습할 때까지 전 나오지 말까요? 그날 복습을 하셔야죠. 그날 복습을 하셔야겠죠? 그날 복습을 하셔갖고 여기 있는 교재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다. 그러면 이제 중급 회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100% 이해 안 됐는데 중급 회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100% 이해하기가 당연히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건 꼭 아셔야 돼, 이건 꼭 아셔야 돼 매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했고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그럼 중급 회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급 회계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입문 강의가 있다고요. 입문 강의. 입문 강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회계 원리 100% 이해했어. 우리 실강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회계 원리 100% 이해했어. 그럼 입문을 들을 필요 없이 중급 회계로 가시면 돼요. 회계 원리 들었어. 입문을 들을 필요 없이 중급 회계 가시면 돼요. 이 중급 회계 입문은 어떤 분들 하냐면, 나는 그래도 옛날에 회계를 꽤 공부했기 때문에 손 논지는 좀 오래됐지만 옛날에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회계 원리 듣기는 좀 그런데, 그리고 저는 실무에서 회계 일을 해요. 그래서 회계 원리 듣는 건 진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급 회계는 좀 아직 좀 부담스럽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중급 회계 입문 수업이에요. 그래서 회계 원리 진짜 나는 괜찮다. 근데 중급 회계 바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문 강의를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입문 강의는 선택하시면 돼요. 회계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신 분들은 예로 넘어가시면 되고, 입문 강의를 또 결제하셔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회계 원리를 듣고 중급 회계 하는데 중급 회계가 너무 어려워요. 입문 강의를 한번 듣고 올까 합니다.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지만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다면 입문 강의는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세법이에요. 세법 개론. 아무래도 회계사가 됐던 세무사가 됐건 합격하는데 제일 중요한 과목이 이 회계, 중급 회계랑 세법입니다. 재무회계랑 세법인데, 회계랑 세법이랑 동시에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동시에 공부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것도 공부할 양이 만만치가 않아. 하루에 4시간을 이제 중급회계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거 복습하는데 한 5시간 걸린다고요. 어쩌면 6시간? 그래서 이거 하나 공부하는데도 10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거랑 병행하면 4시간 수업 듣고 4시간 수업 듣고 복습하는데 5시간 그럼 9시간이니까 18시간이네. 그럼 여러분 왔다 갔다 빼면 잠 4시간 자실 거예요? 밥은 굶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급회계랑 세법을 같이 듣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저희 실강반, 종합반 들으시는 분들은 중급회계랑 세법이 겹치긴 해요. 그래도 초반에 안 겹친다고요. 어느 정도 하다가 세법이 시작되는 거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중급회계를 좀 알아야 세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중급회계 베이스가 있어요. 세법을 이해할 수 있지. 중급회계를 안 들은 상태에서 세법 들으면 용어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외계어가 된다고요. 소련 말이 돼버리고. 그래서 일단 회계 원리를 무조건 다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를 수강하신 다음에 세법개론을 수강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이 실강반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학원 커리큘럼, 학원 진도별로 그냥 따라오시면 가능하실 거고요. 동영상 보는 분들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법을 좀 듣고 좀 빨리 듣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요. 그런 분들은 중급회계 1, 2가 있거든요. 중급회계 1까지는 듣고 세법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현재 가치에 대한 개념도 좀 아셔야 되고,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도 좀 아셔야 되고, 자본에 대한 개념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중급회계 1까지는 수강하시고 세법을 들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이에요. 괜찮죠? 거기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회계사 공부하시던 분도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도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제 다른 과목들 뭐 원가회계, 뭐 재정화, 회계사라면 뭐 재무관리, 경제학, 원가회계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일단 중급회계랑 세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급회계랑 세법을 들으실 때는 중급회계랑 세법에만 좀 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까지 문어발로 공부를 하기엔 양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 회계학, 저는 아무래도 회계 강사니까요. 회계학 로드맵을 좀 보면 회계학을 여러분 어떻게 배우셔야 되냐면 지금 당연히 회계 원리 듣고요. 그 다음에 저희 중급 회계가 있고요. 고급 회계가 있고 정부 회계가 있어요. 회계 원리는 말 그대로 얘네들을 배우기 위한 기초 원리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 회계사 시험이나 사무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관사사 시험 이런 데는 회계 원리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회계 원리에서 배우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 범위를 이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얘를 안 해놓으면 당연히 얘가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회계 원리 공부하셔야 되고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급 회계는 이 회계 원리에서 회계 장부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나면 이 기업의 일반적인 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떻게 기록할 건지를 배우는 게 중급 회계입니다. 물건 파는 것도 배우고요. 건물 사는 것도 배우고요. 건물 처분하는 것도 배우고요. 주식 사는 것도 배우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처를 배울 거라고요. 그리고 나면 고급 회계인데 이게 고급 회계니까 어드밴스드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훨씬 어렵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전공자라 하더라도 경영학과라 하더라도 회계학과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중급 회계 1까지만 수업을 듣고 고급 회계는 실제로 대학에서 거의 배우지 않죠. 저도 성균관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회계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회계에 전혀 뜻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광고회사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도 광고 동아리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과면서도 어떻게든 회계를 피하려고 했다고요. 어떻게든 회계를 안 들으려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회계에 관련된 과목을 아예 안 배웠어요.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고급 회계는 거의 안 배웠기 때문에 고급 회계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고급 회계는 기업과 기업이 합치는 회계 처리나 파생 상품 등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거지 더 어려워서 고급 회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고급 회계는 뭐라고? 기업과 기업이 합치는 회계 처리나 이 파생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게 고급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부 회계는 일반 기업과 정부의 회계 처리가 좀 다릅니다. 정부 회계라는 건 정부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얘는 회계라기보단 사실 법령에 가까워요. 법령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법령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회계사랑 세무사를 놓고 본다면 세무사는 여기까지 시험을 봐요. 뭐 회계 원리가 들어가 있지만 회계 원리가 실제 시험 범위는 아니고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까지 시험을 보고요. 세무사는 여기까지 다 보죠. 물론 회계 원리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정부 회계 이렇게를 시험 범위로 해요. 그럼 아시겠지만 일단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급 회계 하고요. 고급 회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고급 회계 여기까지 하시지 왜 여기 가운데 선을 그셨어요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회계사랑 세무사 같은 경우에 중급 회계랑 회계 원리는 배우는 내용이 100% 동일해요. 가끔씩 저한테 저는 회계사 공부할 건데 이 수업 들어도 돼요? 저는 세무사 공부할 건데 이 수업 들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계사를 공부하던 세무사를 공부하던 회계 원리랑 중급 회계는 어느 학원 어느 수업이 됐던 간에 100%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기본 강의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니까 그냥 수업을 똑같이 들으시면 되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법을 좀 메인으로 하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계를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무회계도 회계사가 좀 범위가 넓겠죠. 중급 회계가 넓은 게 아니라 고급 회계가 넓어요. 회계사는 고급 회계를 이만큼 배운다면 세무사는 고급 회계 한 요만큼 배워요. 요것도 좀 오보고 사실 요만큼 배워요. 훨씬 적게 배웁니다. 그래서 회계사랑 세무사 시험에서 재무회계 범위 차이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범위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중급 회계에서 나는 게 아니라 고급 회계에서 난다고요. 괜찮죠? 그래요. 그래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120시간 들으시고 요거 별도로 한 40시간, 48시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게는 양이 적기 때문에 시험 임박해서 우리가 특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정규 수업 시간에서는 중급 회계만 다룰 거예요. 중급 회계만. 회계사 같은 경우에 고급 회계가 1차 시험도 10문제가 나오지만 저희는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최대로 많이 나오면 2문제입니다. 근데 내용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무사 1차 시험 목적으로 고급 회계는 4시간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4시간만. 저희가 이 고급 회계 세무사용으로는 이게 단기 특강으로 1차 시험 임박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정규 강의에서는 중급 회계만 할 거라는 거 좀 아시면 되고,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학원 원래 올해까지 작년까지는 세무사만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학원에서 올해 8월에는 회계사를 좀 강의를 진행하라고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요. 제가 올해 8월에 회계사 강의를 진행합니다. 근데 일단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도 중급 회계까지는 지금 이 수업을 똑같이 들으시면 되고, 회계 원리 중급 회계 똑같이 들으시면 되고요. 고급 회계만 제가 그래서 올해 8월에 회계사용으로 정말로 이제 찍기로 학원에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급 회계를 8월에 촬영을 할 거니까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세법 공부하고 계시다가 8월에 고급 회계 제가 촬영하면 그때 같이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정부 회계는 다른 선생님이 강의를 합니다. 정부 회계만 강의하시는. 그래요. 이렇게 진행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우리가 회계학 로드맵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인데 여러분, 교재는 이 책을 써요? 밀레니엄 회계원리? 요 책이거든요. 요 책. 제가 중급 회계, 객관식, 그 다음에 2차 책, 모의고사까지 다 제 책으로 하는데 회계원리만 일단 이 신영걸 교수님 책으로 해요. 아무래도 회계원리는 수험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험서는 아무래도 교수님 책이랑 다르게 좀 서술이 좀 적잖아요. 수험서 같은 경우엔. 근데 회계원리는 좀 서술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글밥. 좀 설명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좀 회계원리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 보면 설명들도 많이 돼 있어요. 얘도 많이 들어도 있고. 그래서 요걸 좀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기초 체력을 다니는 회계원리에서는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했고, 아무래도 이 책이 대학교 교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본격적으로 공부하신다고 회계원리 책까지 또 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급 회계 책이야 당연히 수험서를 사셔야 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책을 많이 들고 계실 테니까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도 많이 사시니까 이 책을 선정했고요. 이 책이 대학교에서도 많이 쓰지만 수험서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실제로 잠깐 저희 교재 볼까요? 네. 저희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재 저희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저희 실제로 저희 교재 보면 네. 쭉 넘겨보면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네, 너무 많이 넘겼나? 자, 뒤에 이렇게 주관식 문제도 많이 나와 있고, 네,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회계사 시험, 좀 넘겨볼까? 왜 이렇게 길지? 주관식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이렇게 많습니다. 주관식 문제가 넘겨도 끝이 없네. 여기 보시면 저희 교재에도 주관식 문제 있고 여기처럼 객관식 문제도 있거든요. 물론 저희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진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진 않지만 뭐 회계 원리 수준에서 딱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정도 사이즈가 회계사 세무사는 아니지만 뭐 간평사 간세사 공무원 799에는 나온다고요. 그래서 수험서로도 적합한 교재이기 때문에 요 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책.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네. 저희 개정된 게 혹시 없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 회계는 아무래도 매년 개정이 되거든요.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실 텐데 저희 올해는 개정이 없어요. 2020년에 개정 없습니다. 사실 재작년부터 회계가 개정이 쭉 있었는데 올해는 개정이 없어요. 그래서 책도 작년에 나왔던 판이 그냥 개정 없이 올해도 또 똑같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올해 책을 사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작년 거 사셨어도 책이 똑같습니다. 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교재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보시면 수업 준비사항인데 요게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수업 준비사항.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이 수험생활 이제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2년 동안의 수험생활에서 첫 강의니까 OT 할 게 좀 많아요. 자, 보시면 준비사항으로 첫 번째 계산기가 있는데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면서 계산기를 안 들고 보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암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는 반드시 사셔야 돼. 계산기는. 간혹가다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면은 핸드폰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100억을 어떻게 핸드폰으로 계산해. 반드시 계산기를 사셔야 되는데 계산기가 요겁니다 여러분. 확대해볼까요? 요거 확대해볼까요? 요거 카시오 계산기거든요. 카시오 계산기. 계산기 이상한 거 사시는 분들도 좀 간혹가다 있는데 카시오 계산기 대부분 다 요걸 쓰기 때문에 요걸 쓰시는 게 좋고, 이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도 실무 가서도 계산기를 쓰니까 이 계산기를 사시라고 그러는데, 실무에서 계산기 안 써요. 엑셀 쓰지. 계산기 쓰다가 이거 잘못 쳐갖고 숫자 오른다면 어떡해요. 실무에서 엑셀을 쓰지만 여러분이 수험 기간 동안은 계산기를 쓰셔야 되니까 이 카시오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 네이버에 회계사 세무사 수험용 계산기 하면 쭉 떠요. 그 중에 사시면 돼. 저한테 가끔씩 제가 계산기 카시오 JT200 모델을 샀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러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저 쓰는 모델밖에 모릅니다. 근데 네이버에 회계사 세무사 수험용 계산기 쓰면 나오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다만 계산기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M 플러스 M 마이너스가 반드시 나와 있는 걸 쓰셔야 돼. M 마이너스, M 플러스, MR, MC 붙어 있는 걸 반드시 사셔야 되고요.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를 2번 눌렀을 때 상단에 K가 뜨는 계산기를 사셔야 돼요. 아 근데 네이버에 제가 보니까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걸 반드시 사셔야 되고, 저희가 회계원리 1장까지는 계산기를 쓸 일이 그래도 많이 없지만 이상부터는 계산기를 계속 쓰고 중급회계부터는 계산기를 계속 쓰기 때문에 반드시 사셔야 돼. 계산기 반드시. 아시겠죠? 계산기가 보면 12자리가 있고 14자리가 있는데, 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실제 시험에 14자리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세법은 계산하다 보면 간혹가다 14자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14자리 단위로 된 계산기를 사시는 게 좀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계산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우리 연습장이랑 교재가 있는데 연습장을 좀 사시는 게 좋아요. 요즘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이게 아이패드나 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기도 그냥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실제 시험 볼 때 연습장을 좀 써야 되거든요. 계산이 점점 많기 때문에 연습지에 손으로 써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연습장이 쌓이는 것만큼 내 실력도 좀 쌓이기 때문에 연습장을 좀 하셔야 되고, 보통 어느 학원이 됐건 학원 카운터에서 2차용 연습장을 팝니다. 그쵸? 그걸 좀 사셔. 복습하실 때 실제 손으로 써보셔야 돼. 그쵸? 손으로. 그래서 연습장을 좀 사시는 게 좋고, 필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아무래도 필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 필기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필기 노트를 제가 만들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웬간하면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 필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업할 때 그냥 책을 들고 오셔가지고 책에 그냥 제가 필기하는 걸 책 모퉁이에 쓴다고요. 그럼 책이 누더기가 돼요. 거기다 또 필기 지우고 막 이런다고요. 저희가 회계원리는 한번 수업할 때 책을 듣고 그 다음부터 또 보진 않지만 중급회계부터는 요 책을 계속 한 1, 2년은 볼 거기 때문에 책을 좀 이쁘게 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업할 때 제가 필기를 하면 그걸 연습장에 필기를 하시고 복습할 때 책에 예쁘게 옮겨 적는 게 미래를 생각해서 좋아요. 그래서 연습장은 학원에서 파는 2차용 답안지가 됐던 여러분 개인 링제본한 연습장이 됐던 연습장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꼭이요. 필요해요. 그것까지 꼭 아셨으면 좋겠고, 교재인데 교재를 그렇게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재를. 왜냐면 제가 좀 이따 보겠지만 교재를 PPT로 띄우기도 하고 뭐 PDF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도 하니까 교재를 사실 안 들고 오셔도 수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교재를 가끔씩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재를 갖고 오셔야 돼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 있다고요. 수업하는데 필기를 안 해. 연습장도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다고요.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아니 필기를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제가 오늘 책을 안 갖고 와갖고 저기 학원 카운터에 있는 비치용 견본 교재를 제가 잠깐 들고 왔거든요. 여기엔 필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허허허 막 이러신다고요.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책은 꼭 들고 오셔야 돼. 간혹가다가 아니라 책 안 들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들고 오셔야 돼요. 필기할 게 꽤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책까지 좀 얘기 드렸고 준비사항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수업은요, 제가 이론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칠판에 필기를 쭉 할 겁니다.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 밑줄 긋거나 이런 것들은 교재를 제가 PDF로 띄워서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제가 필기하고 이렇게 칠판에 필기하고 그럴 때는 필기만 보시면 돼. 교재 어딘지 따라올 필요 없어. 왜? 이거 다 하고 설명 다 하면 교재 PDF 띄워서 교재로 정리할 거니까 필기할 때는 칠판에 설명할 때는 이 칠판만 보시면 돼. 제발요.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럼 예제는 다 풀어드릴 건데 뒤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어느 학원도 뒤에 있는 주관식, 객관식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아요. 그 회계원리가 48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막 52시간, 62시간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회계원리 수업이 너무 길어져서 연습 문제랑 객관식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리진 않아요. 중간중간에 일부 풀어드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푸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답변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연습 문제랑 객관식 문제는 다 풀어드리진 않아요. 어느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저한테 또 이런다고요. 선생님, 내일 수업 어디까지 나가요? 내일? 그럼 제가 그러죠. 왜요? 왜요? 아니, 예습하고 오려고 그런다고요. 예습할 시간이 없어요. 복습도 힘들다고요. 물론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앞에 있는 재밌는 얘기들 그냥 주저리 재밌는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습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습이 안 돼요. 혼자 읽은 회계책 안 읽으만 못하다. 이게 업계의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되지 예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예습할 시간이 안 돼.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습 위주로 좀 하시면 되고 복습할 때 눈으로 읽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아, 선생님 저는 수업 듣고 복습까지 열심히 했는데 문제만 풀려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럼 제가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죠. 그럼 이렇게 복습을 한다고. 아, 복습이요? 일단 수업 끝나면 독서실 가서 올라온 강의를 다시 한번 빠르게 봐요. 오늘 아침에 수업 들었던 강의를 입에 쓰고 다시 한번 빠르게 본대. 그리고 교재를 읽어봐요. 그리고 가요. 이런다고요. 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복습한 겁니까? 저희 회계는 손이 기억해야 돼. 머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보다 일단 손이 먼저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손으로 빨리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으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다시 써봐야 돼. 문제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손으로 해봐야 돼. 손으로 해야 늘어. 보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손이 나가야 공부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 위주의 학습을 하시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해결하셔야 돼. 아시겠지? 손으로 정말 중요해요. 좋아, 여기까지 봤고 세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 저도 공부할 때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요. 선생님, 제가 내용이 뭔진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일단 문제는 풀겠더라고요. 호호호 이러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럼 그 교재에 있는 문제만 푸는 거지 조금만 응용돼서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 못한다고요. 정말로 많아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수업 들을 땐 다 알았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거 내가 배웠나? 아예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많다고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왜 그래? 흔히들 휘발성이라고 한다고요. 확 날아간다고. 분명히 알았는데 왜 그래?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암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 제가 중급 회계 끝날 때까지는 이해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럼 이해한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이해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내가 이해했는지 어떻게 하는데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엄마 바빠? 아니? 왜? 앉아봐. 하면서 오늘 배운 걸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할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오래 기억나고 조금 더 응용된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가 중요하지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업 진행이랑 복습 방법까지 봤습니다. 아이고 잠깐 우리 볼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우리 당부의 말씀이 좀 있어요. 당부의 말씀이. 우리 아무래도 이제 실강 들으시는 분도 그 다음에 온라인 들으시는 분도 이제 회계원리부터 마음을 잡고 연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 1여년에 대장정을 떠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결의를 좀 다져야죠. 결의를 다져볼 건데 일단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저희 이 회계사, CPA, 세무사, CTA
요 자격증의 장점은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가고 싶어요. 그쵸? 우리 결의를 다져야 되니까 장점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점 얘기 안 할 거야. 환불하면 어떡해? 나중에 중급회계 환불 기간 끝나면 그때 단점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단점 얘기할 거고 장점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저도 회계사 이제 12년 차 아닙니까? 그렇죠? 장점이 뭘까요? 저희 직업의 장점. 저희 직업의 장점이 어디 가서도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어디 가서도 존중받습니다. 저는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지금까지 그 누구한테도 반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서로 1년차 때부터 물론 뭐 회계사 선배한테는 아 진짜 막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거래처 나가서 어디한테도 제가 얘기하면 일단 제 얘기를 경청하지 제 얘기를 안 듣거나 말하지 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존중받는 직업이라고. 회계법인 같은 데 들어가면 1년차라고 해서 상무님 전무님이 야 정인돈 이런 경우 없어요. 정인돈 회계사 이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서로 존대하지 절대로 반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계법인에서는 상사가 술 취해서 저한테 반말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친근하게 생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와서도 내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경청하는 분위기지 안 듣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요.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제가 옛날에 회사 공부할 때 그때 당시에 잠깐 교회를 나갔어요. 외로우니까 교회를 잠깐 나가서 청년부라는데 모임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회계사 공부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창피하니까 그 대학원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피성인가요? 취업이 안 돼서 도피로 뭐 대학원 가셨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회계사 붙고 나서 만났는데 뭐 눈도 못 마주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존중받는 직업이에요. 간혹가다 이렇게 일부러 저희 직업이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간혹가다 뭐 주변 지인이나 뭐 거래처에서 아유 요즘 회계사 뭐 별거 있습니까? 아유 회계사 한물 갔잖아요. 세무사 한물 갔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도 12년차 회계사지만 요즘도 가끔씩 일부러 좀 깔아뭉개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유 그럼요. 회계사 별거 없습니다. 아우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우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끝나고 나면 제 포르쉐 타고 집에 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요. 두 번째로 그 취업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일단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격증을 따고 나면 취업을 고민하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없어요. 물론 1, 2년차 때는 이제 1년차 때는 시험 막 붙고 나면 수습이니까 수습 자리 구하는 건 회계사 세무사끼리 경쟁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때는 좀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1년차 때는 할 줄 아는 게 시험 붙은 거밖에 없고 복사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2년차 지나서 3년차 넘어가면 우리가 이런 걸 걱정하지도 않고 실제로 취업을 그렇게 관심 있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하러 취업을 합니까? 그렇죠? 내일을 해야지. 그렇거든요. 제가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법인에 있으면서 뭐 하나 금융지주 이런 데서 같이 카운터 파트너로 같이 일을 했었고 그렇죠? 뭐 광주은행 이런 데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기업들 같이 일을 했었는데 실제 광주은행 같은 경우엔 거기서 저희 차장님이랑 저랑 되게 친했거든요. 윤도나 너 연봉 얼마니? 왜요? 너 그냥 우리랑 같이 일하자. 너 그냥 같이 일하자. 여기로 와. 이런 제안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주실 건데 그랬더니 회계법인 받는 것보단 좀 더 줄게. 그랬다고요. 근데 제가 안 갔죠. 뭐 이런 경우들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내 실력만 차오면 취업을 걱정하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런 거 걱정 안 하시면 되고 네. 세 번째가 진짜인데 이 사다리 이 사다리가 되어주는 자격증입니다. 내 인생에 사다리가 되어주는 자격증인 건 확실해요. 정말로. 제 친구 중에 이 지성이라고 있는데 저랑 같이 저희 학교 나왔고요. 같이 그냥 쭈구리처럼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붙고 나서 3일 회계법인 텍스팀에 있었고요. 3일 회계법인 텍스팀에 있다 보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 거래처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영회계법인 금융세무본부에 있었는데 멜린치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BOA에서도 일해봤다고요. 그런 분들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멜린치 이런 분들은 거기 한 이사님 보면 얼굴에 써있다고요. 나 개똑똑 막 써있다고요. 제 친구는 구글이랑도 같이 일하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랑 일을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회계법인 있다가 SK이노베이션 과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있다가 어디 갔냐면 한국은행 그 산하기관인 한국투자공사 갔다고요. 국부펀드거든요. 국부펀드. 그래서 한국투자공사에서 근무하고 그랬어요. 한국은행에서 일했던 거죠, 사실상. 사실 그냥 간다면 어려운 데였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내가 이 회계사란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몇 번의 점프업이 가능하게 해줬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몇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는 그 디딤발이 되는 자격증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가끔씩 회계사 되고 돈 못 번다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회계사 시험 붙고 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계속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를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올려줄 수 있는 자격증인 건 분명합니다.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제 친구 지성이 같은 경우엔 초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하는 친구였어. 자기 첫사랑이래. 초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했어. 가끔씩 보면 옛날에 저 때는 공부할 때 PMP 이런 데 강의를 넣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스터디 한다고 PMP에 보면 PMP에 모르는 여자분, 아주 이쁜 여자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이거 뭐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첫사랑이래.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짝사랑했던 그 여자분이래. 그래서 뭐야 사귀었어? 그랬더니 감히 사귀지 못했대요. 사귀지 못했대.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농담으로. 자기는 소원이 시험 붙어서 이 여자분이랑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끼리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도 안 돼. 너 시험 본다고 달라질 거 있을 것 같아? 안 돼. 야 지금 이분 지금 야 너랑 안 돼 그랬다고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 여자분이랑 결혼했어요. 제가 그래서 결혼식 때 주례 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례할 때 이제 신부 들어올 때 제가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다고. 제 친구 지성이 회계사 공부할 때부터 이 신부랑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뤄냈네요. 축하드립니다. 막 그러고 그랬다고요. 그 아내분이 막 그레이스 켈리 약간 닮으셨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격증인 건 확실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또 장점을 말씀드리면, 돈 얘기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돈은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 때는 뭐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따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 했지만 그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싶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자신감이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생, 내 직업에 대해서 자신감,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내가 따고, 저도 회계사 1년차, 2년차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너무 힘들고 여기저기서 갈굼당하고 막 아까 존중받는다며 다른 차원의 갈굼이 있습니다. 이게 업무량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막 그랬다고요. 내가 이 직업을 왜 선택했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회계사 12년차 되니까 제 사무실이 있고 제가 그 사무실 대표잖아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강의도 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하다 보니까 제 삶에 자신감이 좀 있어요. 이제는. 그쵸? 제 직업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신감이 쌓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생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자격증입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전 딸이 있는데 딸이 회계사 사무사 한다고 그러면 추천할 거예요. 정말로. 정말 좋은 자격증입니다. 거래처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요. 정말 좋은 자격증이에요. 그럼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결석하시면 안 돼요. 결석.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회계 원리부터 이 종합반 수업을 실강으로 듣고 있는데 결석을 내가 3번 이상, 3번, 그래 5번 이상 했다. 그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환불하고 다른 일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1년은 이것만 몰입해서 잘 꿈에서도 이 공부하는 게 나올 정도로 몰입해야 단기간에 합격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꿈꿨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5번을 지금 회계 원리에서 결석을 했다? 어떻게 붙어요? 절대 못 붙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날이라서 뭐 이게 심각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결석을 5번 했다. 그럼 다른 거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닙니다. 결석하시면 안 돼. 전 하나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작년 이맘때 1월 반으로 제 회계원리 수업부터 들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원래 5월인데 8월로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 1월에 회계원리 들었던 친구가 5월이면 시험을 못 봤을 텐데 8월로 연기돼가지고 시험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접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와 1월 1일 날 회계원리 시작,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개강해서 회계원리 시작했는데 8월에 1차 시험 붙었어요. 고득점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지금 2차 시험까지 봤어요. 제가
그 친구 왠가 어쩌면 동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너 동차하면 나한테 회계원리 들어서 너 지금 진짜로 거의 한 10개월 만에 붙는 거야? 막 광고하자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대단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출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존 적도 없어. 결석한 적도 없고 지각한 적도 없어. 전출했어요. 회계 원리부터 2차 동차 강의까지 거의 한 10개월을.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다고요. 댁이 어디 되세요? 그랬더니 인천 산다는 거예요. 아니, 인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이 강남이잖아요. 그럼 인천이면 진짜 멀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출퇴근하냐고 했더니 버스 타고 출퇴근한대요. 와, 그럼 너 뭐 너무 멀지 않냐고 했더니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반, 어쩌면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게 아침에는 아싸리 일찍 나오면 되니까 버스에서 앉아서 온대. 그럼 자고 오면서 되니까 괜찮대. 근데 갈 때는 이 집에 갈 때쯤 되면 공부하고 밤 10시 넘어서 집에 가더라도 이 버스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서 간다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서서 간대. 저 같으면 그럼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다 나온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제 걔 사인 사비로 뭐 여기 강남역에 뭐 자취방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얻어주진 않았지만 대단하더라고요. 그 정도 열이 있어야 된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2차 때 동차 강의 하는데 다들 너무 고생하니까 제가 동차생들 다 모아서 고깃집에서 고기 한번 샀다고요. 그래서 고기만 먹이려고 했는데 다들 어떻게 오랜만에 고기 먹고 그러니까 소주 한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니네 소주는 내가 사줄 수 있는데 내일 수업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소주 와 하면서 소주 한 잔씩 내가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친구 소주를 안 먹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 술을 못 하나요? 했더니 술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왜 안 먹냐고 했더니 이거 지금 마시면 자기 바로 무너질 것 같아서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혼자 묵묵히 고기만 먹더라고요. 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눈빛이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너무 참는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와, 그 정도 해야 합격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굳은 결의를 갖고 좀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각도 절대 하시면 안 돼. 저희가 회계는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여기 알아야 여기 이해가 되고 여기 알아야 여기 이해가 돼요. 첫째 날 알아야 둘째 날이 이해가 되고 둘째 날 알아야 셋째 날이 이해된다고요. 세부적으로는 1교시 알아야 2교시 이해되고 2교시 알아야 3교시 이해돼요. 더 심각하게는 제가 항상 인트로를 하거든요. 인트로.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 인트로를 한다고요. 근데 이거 인트로 이해 안 되면 그 뒤에가 이해가 다 안 돼. 그러니까 지각하시면 안 돼요. 실강 들으시는 분들 지각하시면 안 돼. 아, 그럼 선생님 아예 그럼 지각할 것 같으면 아예 빠질까요? 아, 그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각도 안 되지만 결석도 안 되지만 지각도 안 돼요. 지각하게 되면 바로 결석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도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노력해야 합격합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노력해야 합격해요. 노력해야. 노력. 전 기억나는 것 중에 한 분이 작년에 동차 합격하신 분이에요.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저 동갑이었어요. 세무사 동차 합격하셨는데 저랑 동갑이었다고. 애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육아 상담하고 그랬다고요. 막 쉬는 시간에. 막 그랬는데 아이까지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 동차했거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그 동차 공부할 때 아침에 학원에 올 때 편의점에서 우유를 500리터짜리 하나 산다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그래서 그거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때웠대. 하루 종일 공부했다는 거예요. 보통 2차 시험, 동차 시험 끝나고 나면 발표할 때까지 놀거든요. 근데 이분 발표할 때까지 그냥 공부했다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동차 합격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몰입해서 공부해서 정말로 합격자 발표 나고 합격하고 나서 너무 기쁘면서도 갑자기 이게 목표가 사라지니까 너무 허무해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와 그랬거든요. 그 정도 해야 동차 합격해요. 여러분, 그래서 동차 합격을 내가 올해 1차 시험도 붙고 2차 시험까지 붙어서 1년 만에 한 번에 끝내겠다 이런 결의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합격 못 해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강의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자, 넌 진짜 열심히 한다. 선생님들끼리도 강사실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와,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해. 그 친구 진짜 열심히 해.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합격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열심히 안 했는데 합격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합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 유전자? 아니야. 전공자? 아니야. 수학 잘해야 돼? 아니야. 뭐? 노력하셔야 돼요. 독하게 노력하셔야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쓸데없는 얘기까지 해서 OT까지 했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진도를 나가봐야겠죠? 본격적으로? 아이, 그래도 첫날인데 OT까지만 하고 어떻게 끝냅니까? 수업을 나가야죠. 자, 그럼 넘어가서
수업을 한번 나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회계원리 교재 구성을 좀 보시면 저희가 1단계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회계의 정의, 복식부기의 원리, 재무제표 작성법 배우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6장부터 15장까지는 계정별 회계 처리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중급회계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급회계 예습. 그 다음에 3단계로 16장과 17장 재무제표 작성과 분석이 있는데 모든 학원이 여긴 안 해요. 회계원리 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1단계랑 2단계를 하죠. 3단계는 사실 저희 재무회계 시험법이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회계원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회계 때문에 고생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어려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회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회계를 못하는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회계원리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회계원리 때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문제를 크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더 어려운 것만 파고 들어가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회계원리가 참 중요한데 회계원리가 그럼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으면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1단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2단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응. 아 2단계 1단계가 중요해요. 1단계가 그럼 1단계가 중요합니다. 1단계가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우리 회계원리에서 메인은 이 1단계예요. 1단계. 우리 지금 회계원리가 40시간인데 한 48시간 정도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48시간 정도면 요거 절반 할 거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요거 절반 할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기는 나중에 중급회계에서 또 배울 거라고요. 예습이라고요. 그럼 정말 뭐 결석할 일이 있어. 정말 이건 진짜 못 나올 것 같아. 온라인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 요거는 괜찮아. 요거는 빠지시면 안 돼. 요거는 한 번에 다 들으셔야 돼. 그쵸? 빠지시면 안 돼.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자기 할 말 있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오늘 학원 가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더라도 요때는 자기야 너무 미안한데 지금 1장부터 5장까지는 빠질 수가 없어. 진짜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꼭 나와주셔야 돼. 그렇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회계 원리는 사실 요거를 정확히 배우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단계부터 3단계 중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말로 좀 몰입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 수업 내용 나가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4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아요. 4페이지를 피고 우리 오늘 배워야 될 주제들이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배워야 될 주제 3가지를 얘기할 건데 자, today 우리 토픽 오늘 배울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제가 회계사 공부할 때 어느 날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데 아빠가 야, 네가 공부한다니까 내가 돈은 대주긴 하는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회계가 뭐니?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갑자기 회계가 도대체 뭐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2차 공부할 때인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가 뭘까요, 여러분? 회계가 우리 회계 발음 배웠는데 이제 사람들이 참 많이 물어봐요. 야, 너 회계 공부한다고? 회계가 뭔데 도대체? 나도 궁금하다. 야, 회계가 도대체 뭐니? 어카운팅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교시 때 뭘 배울 거냐면 회계의 의의를 배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 그렇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1교시 때는 지금 OT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회계 의의를 배울 거고요. 이 두 번째로 보면 회계사 세무사 있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딸들이 만약에 공부한다고 하면 저는 회계사 공부한다고 그러면 시키긴 하겠지만 사실 조금 좀 너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일이 진짜 빡세거든요. 그냥 빡센 게 아니에요. 진짜 빡세요. 심지어 요즘은 워라벨이라죠. 워라벨이 좋아지고 법규가 좀 바뀌어서 그래도 처우가 좀 좋아지고 그래도 요즘에는 웬간하면 야근 안 한다고 하지만 회계사는 시즌이라는 게 있다고요. 지금이 시즌이에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회계사가 1년 중에서 제일 바쁠 때거든요. 세무사는 5월이 제일 바쁘고 그렇다고요. 그럼 1월부터 3월까지가 보통 시즌이기 때문에 진짜 바빠요. 저도 그 시즌 때 이게 정말 지옥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제가 처음에 회계사 시험 붙고 입사를 삼정 KPMG에 했기 때문에 KPMG가 여기 스타타워 역삼역에 있다고요. 저도 가끔씩 간다고요. 요즘 이렇게 1월 달에 연초에 가끔씩 제 생활이 좀 힘들거나 좀 이럴 때가 있으면 가끔씩 스타타워를 가요. 밤에. 거기 가면은 스타타워 밤에 한 10시 넘어서 가면
키 작고 뚱뚱한 사람들이 담배 피우면서 온갖 짜증을 다 내고 있다고요. 온갖 그 썩어가는 표정으로. 대부분 회계사들이거든요. 왜냐면 1월부터 3월까지가 바빠서 그래요. 얼마나 바쁘냐면 제가 회계사 시즌 때 10시에 아침에 출근을 해요. 아침에 10시에. 10시에 출근이요? 할만한데 퇴근을 5시에 한다고요. 에? 뭐야, 그럼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 진짜 할만한 것 같은데요? 오후 5시가 아니라 아침 5시예요. 보통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주말도 다 출근해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전 5시에 퇴근하는 걸 뭐 한 5주 정도 해요. 5주 정도. 스트레이트로 쭉 5주 정도 한다고요. 그럼 만사가 다 귀찮아지거든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기업체분들이 야근한다고 그러면 기껏해야 9시, 10시죠. 좀 빡세면 10시죠. 저희 회계사나 세무사 전문직이잖아요. 야근한다 그러면 보통 야근한다 그러면 새벽 2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뭐 그런 시기예요. 바쁠 땐 진짜 바쁜 업종입니다. 쉴 때는 쉬지만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제가 삼정회계법인 있다가 여의도에 있는 법인으로 이직을 했는데, 여의도 한영회계법인으로 이직을 했는데, 한영 이화에 있을 때 보통 여의도는 증권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10시 넘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여의도에 있는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만 남아있다고요. 그럼 퇴근할 때쯤, 저희가 퇴근할 때 한 새벽 2시, 1시 이렇게 되면 회계법인 앞에만 택시들이 쫙 서 있다니까요. 그 택시기사분들이 알고. 그럼 저희가 퇴근해서 이제 택시 탄다고요. 저희가 또 택시는 타고 나거든요.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거든요. 택시 타고. 교통비가 나오니까. 그럼 택시 타고 이제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 새벽 2시에 퇴근하면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기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이제 퇴근을 하세요? 퇴근하신 거 맞아요? 뭐 하시는데 이제 퇴근하세요? 그런다고요. 제가 대답하기 싫은데 힘들어서 또 물어보시니까 네, 회계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갑자기 기사님이 라디오를 딱 켜시더니 그런다고요. 저기 제가 진짜 궁금했는데 회계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또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회계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또 기사님이 갑자기 신호가 딱 바뀌면 멈춰주신 다음에 회계감사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회계감사. 분식회계를 적발합니다. 그럼 분식회계가 또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회계감사. 회계감사랑 우리가 분식회계. 이게 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려면 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갭. 옷 아니에요. 그건 GAP고 이건 GAAP입니다. 갭. 이 갭을 배울 거라고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세 가지를 오늘.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 배우고 집에 가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워볼 거고요.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기사를. 제가 회계 올릴 때는 기사 같은 것도 좀 많이 갖고 와요.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좀 시작을 딱딱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보시면 기사 1부인데 이게 작년 중반 정도의 기사거든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는 2003년 이후 적자를 거듭해 이달 시가총액이 세계 자동차 업계 1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편입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S&P 500 지수에 들어가려면 본사를 미국에 둬야 하며 시가총액이 82억 달러 이상이고 4분기 연속 흑자 조건을 맞춰야만 한다. 나와 있어요. 이 S&P 500이 뭐냐면 이 지수인데 미국에서 잘 나가는 우량주 500개를 딱 모아놓은 지수라고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가 여기 S&P 500에 포함돼. 잘 나가는 기업 S&P 500 안에 들어가게 돼. 그럼 이 S&P 500이라는 지수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는 순간 테슬라의 투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고 테슬라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궁금했다고요. 근데 테슬라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적자를 내다가 흑자 본 지 얼마 안 됐어. S&P 500에 들어가려면 흑자, 이득 보는 게 번 돈이 쓴 돈보다 많은 게 4분기, 12개월 이상은 계산돼야 되는데 아직 아니었다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기사 나온 거 보면 드디어 작년에 22일 발표에서 테슬라는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어요. 4분기가 뭐라고? 4개월 얘기하는, 이 1분기가 4개월이거든요. 그럼 4개 분기면 1년을 흑자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60억 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시장 예치를 넘는 성과를 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이후에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죠. 주가가 굉장히 올랐죠. 요거 나올 때만 해도 제가 아내한테 야, 우리 테슬라 주식 사자. 지금 천슬라 대가 말가인데
좀 있으면 1000슬라, 2000슬라, 10,000슬라 된다는 소리 있어. 주식을 사자 그랬다고요. 작년 한 9월달쯤에. 작년 12월달까지 제가 계속 테슬라를 사자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희 집은 또 제가 돈을 열심히 벌고요, 아내한테 갖다 드리면 아내가 이제 돈 관리를 하시니까 투자도 아내가 하시고, 그 아내분이 여보님이 아니야 윤도나, 너는 이거 너 수업만 하니까 잘 모르는구만. 내가 알아봤는데 테슬라 지금 충분히 고점이야. 거품이야 거품. 조만간 조종기가 있으니까 조종기 오면 살게 그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게 회계예요. 4분기 연속 흑자냈다며. 이게 회계라고요. 이게 회계예요. 그럼 지금부터 좀 볼 건데, 자 여러분, 여기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테슬라. 그럼 이 테슬라를 감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이 테슬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누가 있을까요? 테슬라랑 제일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 누굴까요? 머스크 형,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뭡니까? 경영자죠. 그래서 경영자가 테슬라에 당연히 이해관계자겠죠. 테슬라에 관심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경영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자. 그럼 이 투자자가 뭡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의 주식을 산 사람들이에요. 테슬라한테 돈을 주고 테슬라 주식을 사왔다고. 테슬라의 주식을 산 사람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을 투자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테슬라 주식 사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모델 S가 나올지 모델 Y가 나올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쵸? 또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을까? 어떤 이해관계자가? 테슬라가 돈 빌린 데가 진짜 많다고요. 돈 빌린 데가 많아요. 테슬라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여자라고 하죠. 대여자는 뭐라고? 우리 자금을 빌려준 사람.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을 대여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을까? 애들은 지금 고민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어. 어떤 고민이 있을까?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엔 지금 우리 회사 계속 하던 대로 투자를 계속 늘릴까? 아니면 이제는 투자를 좀 줄일까? 지금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투자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그만 테슬라의 주식을 판매할까? 판매라고 하긴 좀 너무 그러니까 매도할까? 팔아버릴까? 아니면 조금만 더 존버할까? 우리 보유할까?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은행은 어때? 금융기관, 돈 빌려준 사람들은 대여자는 이제 그만 자금을 상환하라고 할까? 상환을 요구할까? 야, 돈 갚아. 요구할까? 아니면 추가로 대여해줄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줄까?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의사결정이라고 하죠. 지금 근데 이런 지금 다 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요 고민이 결국 뭐예요?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금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요 사람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 경영자도, 투자자도, 대여자도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뭐 정보를 알아야 의사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뭐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하지. 그쵸? 알아야 내가 주식을 팔던지 계속 보유하던지 돈을 더 빌려든지 돈 갚으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뭐 정보가 있어야지. 근데 요 기사에서 뭐라고 그랬어? 테슬라가 하하하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드디어 해냈어요. 4분기 연속 흑자 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4분기) 연속 흑자 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테슬라가 발표했다고. 그럼 그걸 모르면
일론 머스크 경영자는 우리 회사 커봐 이제 걔들 올랐구나. 투자 더 늘려야겠다. 진짜? 이제 S&P 500 가자! 가는 거야? 그럼 계속 보유해야지. 해냈구나 니네 이제 드디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구나. 그럼 내가 더 빌려줄게. 계속 한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정보를 제공받아서. 여러분 요 과정이 뭐가 될까요? 요 과정이 회계예요. 이게 회계라고요. 이 과정이 회계입니다. 봐봐. 어떤 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필요해. 이때 기업이 그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왜? 이 정보를 제공해야 정보 이용자들이 올바로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요게 회계예요. 요게 회계.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물어보는 거지. 야, 너 회계 드디어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회계사 세무사 된다고 드디어 오늘 회계원리 수업을 듣고 왔다며. 고생했다. 근데 회계가 뭐니?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회계가 뭐니?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회계라고요. 그럼 회계는 뭐라고? 정보 제공.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회계라고. 회계 뭐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그럼 회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볼까? 자, 회계. 회계를 보면 여기 특정 기업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 테슬라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엔. 그쵸? 특정 기업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그쵸?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그럼 이해관계자는 내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 그럼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겠지. 그때 기업에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대요. 4분기 연속 흑자 등의 이벤트 등이 발생했대.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경제적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 회계는 이 경제적 사건을 그냥 회계적 거래에서 거래라고도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 회계는 뭐냐면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정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 즉 거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회계 정의도 이거지만 회계의 목적이 결국 뭐야?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라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건데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테슬라를 살지 말지, 현대사 삼성전자를 살지 말지 고민 왜 해요? 뭐긴 뭡니까? 그다음에 돈이 문제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뭐가 필요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은 그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뭐라고? 회계. 괜찮죠? 여기까지. 그 회계가 뭐라고? 뭐라고요? 빨리. 아직 안 친하지만 얘기해봐요. 회계가 뭐라고요? 정보 제공하는 거. 정보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그럼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죠. 괜히 왔어. 괜히 왔어. 괜히 왔어. 역시 오늘 첫날은 괜히 왔어. OT를 그냥 한 40분 하더니 지금 회계 정의 갖고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해요. 봐봐요, 여러분. 정말로 제일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제일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식품 회사인데 우리 회사 식품을 먹고 소비자들이 단체로 다 식중독 걸렸대. 그래서 소송에 걸렸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내가 패소하면 100억을 물어줘야 된대. 그쵸? 근데 보통 이런 식품 회사들은
자기 음식 먹고 소비자들이 언제 식중독 걸릴지 모르니까 실제로 다 보험을 들어놔요. 보험을. 나중에 우리 재고자산이라는 챕터 가면 닭고기 하면 할인 얘기할 건데 실제로 얘네들도 보험을 다 들어놨다고. 그럼 내가 우리 회사 제품 먹고 식중독 걸려서 사람들이 소송 걸잖아요? 소송에 져.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준다고요. 실제로 패소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50억이 나온대. 100억을 다 주진 않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50억을 준대. 근데 지금 소송이 보니까 내가 판결이 나서 질 것 같아. 판결이 곧 나서 질 것 같아. 그래서 보험금 50억을 받긴 받지만 100억을 물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무튼 100억을 물어줘야 되지만 보험회사한테 50억 받을 거니까 진짜 내 생돈은 50억만 나가게 되잖아. 그쵸? 진짜 내 생돈은 50억만 나가게 되니까 50억만 돈 나감이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정보 이용자한테. 그쵸? 아직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이런 어려운 말은 안 할 거예요. 그쵸? 회계원리 1강부터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재무상태표 이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게 된다고. 회계 겁나 쉬워요. 제가 여기서도 하지만 공무원도 하거든요. 해커스에서 9급 공무원 이런 거. 제가 기본적으로 제 수업은 잘 모르겠어 이런 거 없어. 포기 안 시켜. 다 가는 거야. 회계 때문에 시험 포기하는 일은 없게 만드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보시면 봐봐요. 50억 돈 나감.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고 어떻게 기재할 수도 있어. 일단 100억 돈 나갈 건데 50억 돈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음.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지. 그럼 실제로 요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 이렇게 제공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제공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정보 이용자한테 저희 소속해서 졌는데 100억 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50억 주기로 했으니까 저희 돈은 50억만 나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저희 소송 졌어요. 아무튼 50억 나갈 거야.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소송에서 100억이나 물어내는구나. 리스크가 꽤 큰데 그래도 보험은 들어왔네. 그래도 이 회사가 보험 같은 건 미리미리 잘 들어오는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회계 원리, 중급 회계를 배우면서 다양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작성 양식을 배워볼 거라고요. 그때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만 하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배울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어? 이렇게만 하라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 제가 수업하다 보면 A가 어떤 거래에 대해서 A와 B가 있는데 A로 해야 돼요, B로 하면 안 돼 하면 여러분들이 이유를 물어본다고. 그럼 이유를 물어보면 가끔씩 제가 이렇게 얘기해.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해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정보로서 유용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런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 회계의 목적에서 다 파생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이 회계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형태가 돼야 된다고.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회계 정의까지 봤어요. 그럼 우리 교재 좀 정리해볼까? 자, 교재. 여러분 교재 같이 볼 거야. 교재 같이 볼 거야. 교재 보시면 나와라. 목차가 왜 이렇게 길죠? 네. 자,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회계의란 무엇인가 나와 있죠? 그쵸? 그 회계의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은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 그쵸? 제가 같이 읽어드리지 않는 부분은 그냥 교수님이 설명을 예를 쭉 들어놓으신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소설책 읽어보시면 읽혀요. 그리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 줄거야 될 게 여길 것 같아요. 어디냐면 경영자는 자신의 직관과 경험만으로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정보 중 핵심이 회계 정보이다. 여기까지는 좀 줄을 그어보시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죠.
밑에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회계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다. 내부정보 이용자는 기업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를 말한다 나와 있는데, 아직은 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단도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일단 넘어가시고 밑에 보시면 투자자나 대여자 나와 있고, 교재 5페이지에 투자자나 대여자 나와 있고, 뭐 여기 얘기는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돼. 투자자가 누군지 대여자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맨 밑에죠. 맨 밑에. 맨 밑에는 줄을 좀 거봐야 되는데, 예, 보시면 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아이고, 기본 목적으로 한다. 보이죠? 그래서 경제적 이상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좋아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럼 다음 배분 보시면 6페이지 나와 있는데, 6페이지에 요게 회계의 정의예요. 요게.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뭐라고? 아이고. 여기가 요게 지금 뭐 회계의 정의. 제가 이렇게 화면에 써드리는 이유는 이 글씨가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같이 교재에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굳이 이거 PDF 띄워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표시하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 읽어보시죠.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건. 우리 경제적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뭐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 요거 거래라고 부른다고도 했죠. 나와 있고요. 거래 경제적 사건을 식별. 우리 식별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많이 쓸 건데, 식별이라는 단어는 이거 알아보다예요. 알아보다. 기록하여 특정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다 나와 있는데, 다시 읽어보시면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를 알아보고 기록하여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얘를 뭐라고 한다? 회계정의라고 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이 보고하는 과정도 좀 미리 써놓을게요. 요거 무엇을 통해서 보고하냐면 how. 뭘 통해서 보고하냐면 좀 이따 배울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합니다. 요것도 좀 써놓으시고요.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도 볼게요. 회계 정의에서 경제적 사건이란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건을 말하는데, 회계에선 얘를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경제적 사건을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건을 말하고, 얘는 거래라고 한다고 했는데,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건, 재무 상태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일단 필기만 해놓을게요. 뒤에 가서 볼 거야. 이 재무 상태는 뭐냐면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뭐야? 다른 말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얘기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변동. 여기까지만 좀 필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돼.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아이고. 네. 밑에는 그냥 예시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네.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줄글 게 없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좋아.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다시 PPT로 좀 돌아가 봅시다. 좋아. 여기까지 교재 보고 정리를 해봤고, 다시 PPT로 돌아가 보면,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면 이해관계자는 결국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관계자는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관계자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이해관계자라고 안 하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라고 부를 거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는 이해관계자라고 안 하고 정보 이용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뭐 할 거야? 요 정보 이용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지우고 보시죠. 정보 이용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정보 이용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보면 테슬라,
안에 있는 정보 이용자도 있고요.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면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테슬라 밖에 있는 정보 이용자도 있어요. 테슬라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테슬라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죠? 테슬라 기업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테슬라 기업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테슬라 기업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일론 머스크 경영자가 회사 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겠죠. 그렇죠? 그럼 테슬라 밖에 있는 사람들,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뭐 있을까요? 우리 지금 배웠던 투자자 있고요, 주식 산 사람들, 그 다음 뭐 있어요? 대여자 있겠죠? 그리고 일반 대중도 있겠죠. 일반 대중도 테슬라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일반 대중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정부도 관심이 있겠죠? 이거 말고도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을 거라고요. 정보 이용자를 회사 안에 있는 사람과 회사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고, 회사 안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회사 밖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이게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고, 외부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회사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부터 보겠지만 회계는 이렇게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구분해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구분한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좀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건데,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전에 기사를 좀 보죠. 기사 보죠. 자, 머스크는 본인의 트위터에 과거 애플의 테슬라 인수를 제한하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게 작년 12월 23일인가에 공개한 내용이에요. 머스크가 나 진짜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제한하려 한 시기는 테슬라 모델 3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다. 이때 실제로 차 잘 안 만들어졌거든요. 당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현재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실제로 보면 테슬라라는 게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게, 일론 머스크가 원래 부자였어요. 아주 진짜 돈이 많았다고. 페이팔이라는 걸 개발해서 젊었을 때 이미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도 이분은 진짜 약간 몽상가 기질이 있는 게, 정말로 화성에 가보고 싶은 거야. 인류를 화성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슬라까지 나온 거거든요. 테슬라가 진짜 힘들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모아갖고 자, 전기차 만들어 보자 이랬다고요. 우리 그동안 전기차는 천천히 가고 힘도 약하고 이런 차였는데, 애초에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전기차지만 빠른 차 만들 거야. 우리는 빠르고 멋있는 차 만들 거야. 막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차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우여곡절도 진짜 많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실제로 테슬라가 망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일론 머스크 그것 때문에 이혼도 당했다고요. 돈이 원래 많은 부자였는데 테슬라 이런 데 다 꼬라박고 시작하다 보니까 얘가 진짜 이혼할 뻔했어요. 이혼했지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러다가 진짜 망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벤츠한테 투자를 받는다고, 한 600억 정도. 벤츠한테 마지막에 투자 받은 걸로 이제 모델 3 나오면서 대박을 치고 회사가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거든요. 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언론 인터뷰하고 그럴 때는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한다니까, 우리는 뭐 전혀 문제 없어, 우린 킵 고잉이야 그랬지만, 요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속으로는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이분도. 그렇다고요. 그럼 봐봐,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이분은 어때?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다 필요로 하겠지. 내가 경영자인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다양한 경로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겠지. 그렇죠? 회사 내부에는 경영자니까. 그래서 일단 내부 정보 이용자랑 외부 정보 이용자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구분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나눠볼 수 있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면 내부 정보 이용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얘는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해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겠지. 그렇죠? 제가 사무실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회계사 사무실 대표거든요. 오산에 있다고요, 제 사무실이. 거기 가면 제가 자주는 안 가요. 뭐 제가 굳이 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주는 안 가요. 그럼 가면 어느 날 가면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해. 오랜만에 제가 왔으니까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냉랭해. 그럼 제가 저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과장님 왜 이래 분위기가 그때 어저께 이 직원이랑 싸웠다는 거죠. 그럼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지금 풀어줘야겠네. 둘이 불러갖고 면담하고 막 이런다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과장님한테 혹시 직원분들 싸우거나 그러면 꼭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 직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이 바쁠 때 직원 관두면 그거만큼 돌아버리는 게 없거든요. 잘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 싸우는 것도 있고 권력 암투 뭐 이런 거 나오면 저한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 달라고 한다고요. 그럼 과장님이 그래 뭐 그런 것까지 아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다고요. 모든 정보를 다 필요한다고요.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 특히나 이 투자자나 대여자는 뭐가 제일 관심 있겠어요? 여러분은 삼성전자 뭐가 제일 관심 있어요? 갤럭시 탭은 언제나 뭐가 제일 관심 있어요? 삼성전자가 돈 얼마 버는지가 제일 관심 있겠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데 삼성전자한테 돈을 빌려줬대. 그럼 뭐가 제일 관심 있어요? 삼성전자가 돈을 계속 벌어서 주가가 오를지 내가 빌려준 돈은 갚을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얘네들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뭐가 제일 관심 있어? 얘네들이 앞으로 돈을 계속 잘 벌 건지 이게 궁금하다고요. 다른 건 관심 하나도 없어. 테슬라 투자한 제가 일론 머스크가 연예인이랑 사귀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 관심 하나도 없어요. 계속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때?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서로 필요로 하는 정보였대? 서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나죠? 그쵸? 얘는 다 필요하고 얘는 돈 버는 것만 필요로 하고. 그쵸? 두 번째로 여러분, 정보의 유입 경로 볼게요. 정보의 유입 경로. 정보의 유입 경로 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툭툭 치고 물어봤잖아요. 과장님한테 카톡 치고서도 물어보고. 그쵸? 일론 머스크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아이폰 누굽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분이 되게 성격이 괴팍한 면도 있잖아요. 이분이 실제로 애플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직원이 한 명이 탔대. 그래서 심심하니까 야 너 뭐하냐 그랬다는 거죠. 너 우리 회사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얘가 너무 쫄아갖고 회장이잖아요. 너무 쫄아갖고 어버버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리자마자 야 넌 해고야 이랬다는 거죠. 그쵸? 거기서 그냥 자세히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부 정보 이용자 이 경영자는 모든 경로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입수하겠죠. 모든 정보를 다양한 경로에서 입수하겠죠. 다양한 경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떡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나 이 회사 주주야. 제가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다고 요 앞에 삼성전자 본관 들어가서 문 빵 차고 들어가서 막 이거 막 입구에서 막는데 어허 나 주주야 나 궁금한 거 있어 막 들어가 거기 삼성전자 저기 세무팀 가갖고 나 주주거든 세금 얼마네 빨리 계산해봐 그래? 말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제공한다고요. 알게 된다고요. 추가로 얘기하면 요거 누구로부터 받냐면 경영자가 작성해줘요. 그쵸? 나중에 더 배울 거지만 경영자가 작성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고요. 그렇죠? 다양한 정보는 못 얻겠지. 아무래도 요거보다 요 정보가 어떻겠어요? 질이 높진 않겠지. 다 알려줄 수 우리 회사 중요한 정보까지 다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얘네들은 어떻게? 양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질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세 번째로 작성 원칙이요. 정보 작성 원칙. 적보 작성 원칙이요. 요즘 기업들 유행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기업들이 회의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회의 내용보다 PPT 만드는데 신경을 더 썼다고요. PPT 예쁘게 만드는데 막 신경 더 쓰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다 부질없음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실제 기업들 가보면 이 슬로건이 뭐냐면 PPT 만들지 말자. 파워포인트 하지 말자. 이게 슬로건이라고요. 아니 회의를 진짜 회의를 해야지 보고하는 그 형식에 치중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 보면 이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감사 가는데 슬로건이 뭐냐면 그냥 A4 용지 한 장의 회의 내용을 다 담자. 이게 슬로건이라고요. 그렇죠? A4 용지 한 장 넘어가지 마. 어차피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지. 뭐 종이에 다 써 있으면 이게 무슨 회의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실제로 왜 너도 우리 회사 사정 알고 나도 우리 회사 사정 아는데 개호 보고를 왜 하냐?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용어 설명은 왜 하냐? 이런 거예요. 실제로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건 다 알아. 저 회장님 그게 안 되겠는데요? 그게? 그게 안 돼? 이래도 서로 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작성 원칙이 필요치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저는 저희 딸들이 이제 7살, 5살 됐죠? 근데 아직은 6살, 4살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잘 때가 되면 제가 코를 골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로 자거든요. 엄마랑 애기들이 자고 저는 옆방에서 자는데 자기 전에 이제 굿나잇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가면 애기들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진짜 너무 귀엽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문을 딱 열고 뽀뽀 타임 이런다고요. 뽀뽀 타임 이런다. 뽀뽀 타임이 뭐냐면 자기 전에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 이러고 볼에 뽀뽀도 해주고 그런다고요. 그럼 얘네들도 이제 여자애고 그러니까 싫어 이런다고 뽀뽀 타임 싫어. 포옹 타임만 해 그런다고요. 포옹 타임은 뭐냐? 뽀뽀는 하지 말고 포옹만 하라는 거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알았어. 포옹 타임만 할게 하고 뽀뽀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맨날 문을 열고 뽀뽀 타임 이런다고요. 그럼 애들이 막 정색해요. 우린 다 알고 있잖아. 뽀뽀 타임이 뭔지. 그쵸? 작성 원칙이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때? 외부 정보 이용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내가 받는다고요.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얘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작성해서 줘. 그럼 내가 해석하기도 매우 어렵겠지. 그럼 정보로서 유용하겠어 안 하겠어? 유용 안 하겠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어느 정도의 작성 원칙이랑 형식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거 보고 이해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긴 뭐 있어? 일정한 작성 원칙이 작성 원칙이나 작성 기준을 필요해요. 필요로 해. 이해하시겠죠? 일정한 작성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이 작성 원칙이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2교시 때 배우게 될 갭이라고요. 갭.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 기업이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 이 정보 이용자를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양과 질, 그리고 뭐 형식에서도 모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나누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관리 회계라고 해요. 관리 회계. 그럼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를 뭐라고 그럴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를 요걸 재무 회계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윤돈이랑 뭐 배울 거예요? 관리 회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재무 회계 배울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때 회계 의의받고 회계 2단계 기업의 특정 거래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 여기까지 맞고, 그럼 정보 이용자는 뭐가 있어?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눈다.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는 이유가 뭐였어? 정보의 양과 질이 형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관리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재무회계라고 하고, 지금부터 윤돈이랑 배울 회계는 뭐? 재무회계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교재 다시 볼게요. 교재 보시죠. 자, 교재.
그럼 다시 앞을 좀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던 거 다시 볼게요. 우리 4페이지요. 4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면 네, 여기 회계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로 구분한다. 그쵸? 그래서 내부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자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죠? 요것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기업 외부에도 기업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그들을 외부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좋아요. 외부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투자자가 대여자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우리 6페이지 보시면 여기 정보 이용자 나오는데 여기 맨 밑에 나와 있죠? 네. 내부정보 이용자와 아이고 뭐야? 네.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로 구분하여 그들이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요것도 줄 좀 거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보시면 자 보시면 대표적인 내부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는 기업 활동 관련된 계획 통제 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런데 경영자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므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괜찮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외부정보 이용자는 비단 투자자와 대여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볼게요. 밑에. 자, 여기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투자자와 대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괜찮죠? 보이시죠? 좋아요. 여기까지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결국에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에게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데 구분하는 이유가 뭐? 회계정보의 양과 질, 회계정보의 양과 질, 형식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와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좋아요. 그럼 내부정보 이용자는 어때요? 내부정보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한할 수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도 있다. 나와 있죠? 또 내부정보 이용자는 회계정보는 굳이 일정한 규칙이나 형식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좋아. 제가 얘기한 것만 줄로 보시면 돼. 계속 보시죠. 이에 반해 자, 여기 보시면 이에 반해 외부정보 이용자는 어때요? 회계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공개한 회계정보에 의존한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경영자가 제공하는데 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재무제표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 재무에 대한 다양한 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 마지막으로 우리 볼 게 뭐냐면 이 북입니다. 북이. 이 북이에요. 북이. 우리 북이 얘기를 했거든요. 북이가 있고 회계가 있다고요. 그럼 북이랑 회계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북이가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이라고요. 북이가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사실은. 북키핑이거든요. 북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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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일본 애들이 북키핑 하다 북이가 됐죠. 북이가 일본 말인데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딸이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진짜 볼이 달까봐 뽀뽀도 하루에 딱 3번만 하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학교 들어가면 아빠가 뽀뽀하고 그러면 징그럽다고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학교 들어가기 전에 뽀뽀 많이 하고 싶지만 그래도 볼 달까봐 3번만 한다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장인어른이 와서 오시면 애들 막 뽀뽀를 시도 때도 없이 해요. 제가 엄청 싫거든요. 그러면 볼 달까봐. 뭐 그렇다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그래서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드디어 이제 이해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어떤 여자분이랑 이제 그 사귀었었는데 그 무남동교 외딸이었다고요. 근데 거기 아버님이 저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이유 없어. 그냥 싫어했다고. 그래서 막 걔네 집 데려다 주다가 길에서 걔네 아빠 만날 것 같으면 여자친구가 아빠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라고 그랬다고요. 도망가라고. 분명히 아빠가 너를 보면은 너한테 뭐라고 할 거니까 그냥 아직은 만나지 말고 도망가라고 해서 제가 막 도망가고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 제가 회계사 시험도 붙었을 때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통통할 때도 아닌데 제가 이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하면서 막 뛰어가고 그랬다고요. 지금은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걔네 아버지가 저를 하도 싫어하니까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걔 그래도 회계사야. 넌 뭐라 그러지 마. 괜찮다고. 그랬더니 걔네 아버님이 뭐라고 했냐면 회계사? 야 그거 회계 걔네 기껏해야 북이나 하는 애들이 걔네가 뭘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오빠 북이나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걸렸네. 맞아. 나 북이만 하는 사람이야. 아버님 똑똑하시네. 이래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이 북이는 장부의 거래를 단순히 기록하는 걸 북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있었던 일을 기록만 하는 게 북이라고요.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회계는 뭐냐면 북이를 넘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북이는 뭐? 단순히 장부를 기록하는 거라면 회계는 장부의 기록을 넘어서 요 기록의 의미까지 제공하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셔야 될 게 회계랑 북이가 있으면 북이는 단순히 장부 기록을 하는 거지만 회계는 요 기록을 통해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의미까지 뽑아내는 것을 회계라고 한다.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읽어보시면 북이는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일 뿐 그 의미는 없다. 나와있지만 어때요? 회계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다시 한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회계라는 게 결국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구나.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필기한 거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어디에 옮겨 적으면 좋으시겠어요? 요 8페이지 상단 여기다 좀 옮겨 적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교재에 좀 써놔야 돼. 아시겠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우리 1교시 엄청나게 길었죠? OT 하냐고 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